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현돈 일본 사령관이 술을 먹고 추태를 벌였다는 문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모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장이 술을 먹고 비틀거린다는 신고는 있었지만 그가 추태를 부리거나 혹은 일반인과 시비를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주장대로 대장이 술을 먹고 복장이 약간 헝클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대장을 전역시킬 만한 문제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육군 대장이 옷을 벗기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 장군 본인 역시 상당히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언급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정한 군기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1월 첫 번째 수요일인데. 네. 오늘 카피는요? 익숙해지셨네요. 예, 그럼요. 어제 이제부터 나이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이 11월 두 번째 주 수요일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겠네요. 세 번째 마지막. 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저녁에 저녁 먹다 보니까 정홍원 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에 대정부 질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카피를 그래서 삿바 이렇게 잡습니다. 삿바. 예. 씨름할 때 허리에 두르는 띠인데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삿바 싸움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신경전 기싸움 벌이는 경우 말씀드린 대정부 질의 외에도 여기저기서 지금 삿바 싸움이 한창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그 부분에서는 정호원 총리가 좀 그다지 잘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죠. 왜 질문지도 안 주고 이러시느냐. 그 총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총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통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려지는 곳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래서 이게 거슬러 보면 문제가 초이노믹스인데요. 일전에 왜 박영선 의원 돌아온 저격수 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서로 거짓말쟁이다 그러고 설전 오갈 때 초이노믹스가 뭐냐 이 문제였는데 어제 질의의 발단도 결국 초이노믹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초이노믹스는 최경환 부총리한테 물어봐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그게 조금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화날 경우도 있겠지만 총리니까 사실 너무 그렇게 하는 호통 장관, 호통 총리냐.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또 너무 고압적인 모습은 좀 서로 사과하고 풀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최신데도 초이노믹스는 잘 모르겠더라.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삿바 싸움이 좀 치열한 곳이 예산안 부수법안 선정입니다. 이게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회법이 바뀌어서 예산안이 이제 자동 부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안뿐 아니라 부수법안들도 함께 이제 발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말 그대로 부수적이던 부수법안들이 이제는 원안의 효과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영향력들이 커지면서 현재 세입세출 관련 법안이 32개라고 합니다. 여당은 부수법안에 다 포함시킬 거리를 빨리 더 찾아라. 이런 이제 특명을 내리고 있고요. 야당은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 관련 법안 중에 바로 이 담배세, 말도 많은 그것도 사실상 증세 아니냐 의구심을 받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게 있는데요. 야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니까 부수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해당 법이 국회법 85조의 3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정부 발이 17개, 의원 발이 43개, 60건에 달하는데 뭐 조세 특례 제한, 소득세, 법인세 관련돼 있는데 중요한 건 부수 법안의 결정을 국회의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건데요. 이 부수 법안 지정에 대해서 의장실은 이미 착수에 들어갔다. 예. 이런 정황인데 관계자들은 다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재밌는 게 원래 보수는 감세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 진보는 증세를 주장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좀 거꾸로 돼 있는 건 아닌가. 거꾸로 돼 있고 보통 보수 정부가 작은 정부고 예, 이 진보 정부가 큰 정부인데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주목해야 할 뉴스 또 있습니까? 뭐 대정부 질의에서 초이노믹스 관련 얘기 드렸었는데 예. 이 여당은 확장적 경제 정책이 절박하다. 예. 이거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 야당은 이거 빚잔치 서민 증세에 불과한 경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 내에서는 친박, 야권 내에서는 최근 권노갑 고문의 발언해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을 둘러싼 공방. 과연 누구 편이냐? 근데 이제 반 총장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누군이고 자신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고 있는 얘기가 국내에서는 이제 시끌시끌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오랜만에 뭐라 그랬다며요?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예, 등장하셨네요. 삿바 싸움에 숟가락 얹기 신공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선거구 개편의 가닥을 잡은 후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개헌 논의 빨리 해야 된다. 야당은 지금 정개특위 구성하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단계론을 한 거예요. 개헌 논의도 필요한데 선거구 개편 먼저 확정 짓고 그다음에 개헌 논의하고 차근차근 합시다 하는 원론을 얘기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사로는 대통령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지금 숟가락 얹는 분들 많죠. 김태호 최고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뚱신공을 보이고 계시죠. 최고위원 절대 그만두지 못하실 거다. 그랬는데 어제는 또 이제 최고위원 사퇴를 철회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위원 사퇴 때도 고민의 결과 사퇴하겠습니다. 예. 고민의 결과 사퇴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김문수 지금 혁신위원장도 현행 헌법은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결국 다 제가 보기엔 안철수, 뭐 김태호, 김문수 다 존재감 마케팅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홍준표 경남지사도 존재감 마케팅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상급식 예산 철회. 그런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사실 그래요. 이 공당이 선출직으로 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당으로서의 선출직에 대한 무게감을 좀 많이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삿바 싸움 선거구 개편 이후에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뒤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안철수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또 있어요? 삿바 싸움. 삿바 싸움이 많죠. 회사에도 삿바 싸움이. 아니, 어디나 있죠. 아까 저 오프닝 때 신현돈 대장 왜 도대체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전역이 된 거냐. 거기에 대한 것도. 개인적으로도 억울해하지만 제가 볼 때 군의 어떤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좀 군 정확히 내에 반력, 조직 정치 이런 거 아닌가 추정은 해봅니다만 지금 남북 관계도 삿바 싸움이에요. 어제 통일부. 이거 원래 삿바 싸움의 원조죠. 근데 류길재 장관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합의를 저버리는 신이 없는 태도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어찌 보면 하나마나 한 말씀이기도 하고 일단 무산으로 정부가 판단한 남북 고위급 회담 문제 비롯돼 있는 건데요. 평화통일의 길에서 서로 이게 삿바 잡고 늘어지는데 어쨌든 북한이 좀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제 리서치 결과 하나 재밌게 봤습니다. 한국갤럽이 국감이 끝난 직후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023명의 남녀 조사했는데요. 신뢰 구간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자, 국감 성과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없었다. 이게 59%입니다. 있었다. 16%, 28% 잘 모르겠다. 근데 이 16%와 28% 작년하고 거의 같아요. 그게요. 근데 그 국감에 대해서 국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좀 정치학 전공자, 정치학 교수로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너무 나쁜 점만 자꾸 들춰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잘한 게 있어요. 야당이 양보하고 네. 여당이 정부도 추궁하고 이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건 잘했다. 근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또 다른 구태가 반복이 됐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감 무용론, 국회 무용론을 따지려면야 해체하라, 없애라 이게 말하기 쉽죠. 사실은 해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54%였던 국감 이 성과 없었다. 올해는 5% 늘어나서 59%가 이제 성과 없었다고 보시는데 네. 있었던 성과들을 또 잘 정리하고 발굴해서 네.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국회 역할일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은 오바마 2기 집권 중간평가 성격의 이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상원이 있고요. 세금 예산을 담당하는 하원이 있죠. 네. 상원은 100명 중에 이제 36명이 이번에 뽑히는데 네. 임기 6년. 하원은 435명 전원 이번에 선출이 돼야 되는데 예. 임기는 2년. 여기에 주지사 36명.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형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정도의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여소야대는 거의 분명하다. 하원은 원래 공화당 판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상원까지도 공화당이 늘어날 거라.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 할 말이 많네. 네. 원래 대통령제에서는요. 여소야대가 정상입니다. 여소야대가 돼야만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네. 견제할 수 있지. 여대 야소가 돼서 한 통속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무슨 견제와 균형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뭐 경질성 인사를 할 것이냐. 예. 이거 뭐 국무위원들을 교체할 거냐. 정책에도 이제 좀 장애 요인이 많이 예상되고요. 뭐 이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 미국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미국의 지금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여소야대였던 적이 여대 야소였던 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그렇죠. 싸우는 거 맨날 보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게 이제 견제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레임덕 얘기까지는 좀 너무 이르고 오바마 네. 대통령의 여소야대가 이제 미국도 이게 전시가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미국발 진단들을 보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입장이라 예.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 영향력이 없는데 이슬람 국가 IS요. 예. 여기 공화당이 만약 강세가 되면 의회에서 지상군 투입하라 이렇게 해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중동 문제가 또 걱정입니다. 근데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 문제더라고요. 심각하죠. 어린애들 막 15살, 17살 소녀들이 가서 결혼시키고 임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는 거죠. 여성들을 사고 팔고 네. 아주 꼬마들을 전장에 몰아넣고서 네. 걔들 어린애들한테 막 살해 노래 부르게 하고 제가 그걸 보니까 옛날에 무슨 크메르루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 문제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네.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오늘이요. 이게 네. 제가 마지막에 살짝 이제 토를 하나 달면 네. 요즘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 많이 회자되는 그 정윤회 씨 비선 실세인지 아닌지 전 이름에 회자가 관심 없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왜 사진은 한 장밖에 없을까? 전 좀 다른 총천연색 사진들이 나오는 게 천연색. 네. 이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데 예. 그 흑백 사진 한 장 보다가 오늘 그 옛날 노래 예.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참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질 않았네. 가사 음미해 보시죠. 정윤회 씨는 또 정윤기라고 그래가지고 독도 들어갔대요. 독도 콘서트 보러 갔는데 가명으로. 그것도 왜 가명을 쓰시나? 신기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아침. 신유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저드리겠습니다. 당신 마음은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되자마자 일본은행이 다시 한번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20조엔,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아베노믹스의 시작을 알리는 일본은행의 추가 엔저 조치,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죠. 일본이 또 돈 푸는 거요? 예,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사실 지난달 29일에 미국의 6년 동안 추진해왔던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이런 커다란 정책이 이렇게 종료가 되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시장 자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실상 과도기, 휴지기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양적완화 종료 이후에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큰 규모로 최대한 20조엔 정도로 풀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책 당국자라든가 시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12년 12월부터 1차 아베노믹스를 추진했습니다는 2차 아베노믹스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기습적으로 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왜 선진국일까 했을 때 예측 가능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 이제 한국 내부에서도 돈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밑에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세계경제 입장에서도 왜 선진국을 지어주느냐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 신흥국에 배려하고 그래야지 예. 세계경제가 발전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하나인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금리 인상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일본도 금리 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되면은 엔화 약세 부분을 그동안 추진했는데 엔화 강세 부분이 돌려서 이
아베노믹스의 전체적인 기조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일본이 2차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선진국다운 어떤 신사 이런 기사도를 발휘해줘야 되는데요. 국제 시장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효과 여부, 이 여부에 따라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 시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비관적 시각이라는 건 결국 돈 푼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죠? 예, 1차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뒀다면, 예. 왜냐하면 1차 아베노믹스 자체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서 정상적인 정책에서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화정책에서는 마지막 수단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조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비정상 정책은 사실상 경제라든가 경제 주체에 나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기에 일시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1차 아베노믹스에 이어서 2차 아베노믹스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2차 아베노믹스에 대한 효과가 앞서서 1차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2차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런 만큼 1차 아베노믹스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시각이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 평가다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만일 2차 아베노믹스 이렇게 돈 푼 거 말이에요. 성과도 없고 실패로 돌아간다면 결국 일본에게 남는 거는 인플레이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돈이 풀면 의도했던 실물 경제 회복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타나면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는 사실 지금처럼 돈을 풀 때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 자연스럽게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이론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과거보다는 경제 여건이 물가 쪽으로 침해시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재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 구조가 공급 과잉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 파괴, 가격 인하하다 보니까 예. 과거만큼 경제 회복 때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예. 돈을 풀 때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휴위 쪽은 대폭적으로 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물가 쪽은 아니지 않느냐. 어느 쪽으로 나타났냐. 실물 경제 침체 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아베노믹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벌써부터 아베 총리에 대한 조기 하야 문제 예. 그리고 일본이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이란 장기간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아베노믹스와 같은 이 비정상 대책을 모색할 만큼 경기가 안 좋았는데요. 이번에 실패하면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30년에 간다 하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베가 총리를 하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이 아베가 여러모로 참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2차 소위 말해서 돈을 또 찍어냈다. 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정책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기업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 종료했으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금의 이탈하는 문제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이 자금 이탈 부분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나 일본의 엔저 정책에 우리가 실질 경쟁이 약화되는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돈 풀든가 아니면 금리를 내야 되거든요. 뭐든지 예.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이든 간에 좋든 않든 간에 정책적으로 대응을 쓰는 여지가 있으면 그걸 극복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또 기대도 있고. 근데 지금은 선진국들이 서로가 통화 정책의 미스매치 즉 불일치함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어떤 푸시를 줘야 될까 하는 것이 답답한 거거든요. 이걸 보통 이제 커런시 트랩, 통화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이 함정에 덫에 걸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N달러 환율이 올라간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기업에는 마냥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쪽에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는 저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품과의 수출 경합 지수를 볼 때는 대일 관계든 제3국 시장에서
여전히 일본 제품과의 경합 지수가 이건 이제 전반적인 용어로 ESI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엔저가 되면 사실상 일본과의 그 경쟁력이 떨어져서 한국의 상징성이 높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전자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같은 이런 상징 기업일수록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저 문제는 우리 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의원님께서는 전자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힘들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품과의 자동차분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은 상태거든요. 예. 저도 미국에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특파원으로 좀 활동했습니다만 예. 일본이 도요타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미국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비라든가 이런 측면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선입견들이 좋게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엔저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 그 선입견에다 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 사실상 대미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의 단계 급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계산상으로 일본이 엔저가 됐기 때문에 한국도 미 달러에 대해서 원저가 됐다. 원화 약세가 됐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런 식의 계산은 시장에 가보고 그다음에 현재 가보면 단순히 이렇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제 성과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 주가라든가 이런 쪽에 크게 반응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볼 때 중국은 자꾸 기술 격차 좁히면서 가격 경쟁력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쫓아오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저 이거를 무기로 해서 들이대고 있죠.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가 흑자다 적자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은 국제경제 위상이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했을 때 애매모호한 위치거든요. 경제 위치상으로 보면 GDP 규모라든가 무역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시가총액이라든가 20에서 50클럽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경제 위용상으로 규모 보면 한 세계 270국 중에서 한 9위에 해당될 만큼 이 경제 규모상으로 보면 선진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반면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투명도를 많이 따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패 지수라든가 지하 경제 규모라든가 머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피 지역의 한국의 거문들은 숨겨놓은 규모 이런 거로 볼 때는 아주 우리나라 신흥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의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가 있을 때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서로가 이익을 다투고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이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로서 사실 단점이 다시 말하면 충격이 몰리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중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제가 좋아지는 또 치미는 이런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진국들이 자국통화 약세를 통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이기지를 간다든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사실 샌드위치 널크레이크 상태로 부담이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한국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인체도 사람도 몸체에 맞게끔 지능이 개발돼야 그 사람이 정상이다. 그래서 불이익이라든가 과다하게 평가되는 대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인체의 몸체에 해당되는 하드웨어 측면의 경제 위상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제 투명도 이런 측면 같이 가주가 발전돼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한국이 불이익을 아주 몰아하는 또 경제가 좋아질 때는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들쑥날쑥한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시정할 수가 있다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시스템이 작동할 때 우리의 몸체에 맞게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부패도 청산하고 지하경제 규모도 청산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일수록 해외 나가서 검은 돈도 숨기지 말고 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이상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데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렵게 되고 좋을 때는 더 치미게 되고 하는 소위 경제에서 보면 쏠림 현상이라든가 경기 순행성이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오늘 2부는 계속 경제 얘기만 하게 되네요. 자, 오늘 경제 뉴스 정리해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지금 최저금리죠, 우리나라가.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험사들 관련 뉴스가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달 들어서 공시율을 일제히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일반 소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은행권 얘기 많이 했고 이제 보험권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험사의 공시율이라는 게요. 이제 보험사가 자체 보장성 상품도 있고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이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 보통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런 기준도 있고 여기에 이제 자체 운용자산 수익률, 자신들이 돈을 또 굴리겠죠. 뭐 이런 국고채 금리 등을 반영해서 산출을 해서 공시를 하는 건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를 따르다 보니까 이 보험사들도 그냥 공시율을 쑥쑥쑥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생명보험사들 발표를 보니까 11월 달에 공시율이 지난달보다 적게는 0.05%, 많게는 0.1%포인트씩 이제 하향 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삼성생명도 보장성 상품은 이 공시율이 3.78%에서 3.71%로 인하를 했고요. 연금 상품, 저축성 상품도 0.07%포인트씩 내렸습니다. 하나생명도 저축소 상품 0.07%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요. 대부분의 농협, 흥국, 동양생명들도 이 공시율을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시율이 낮아지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보험 가입하신 분들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이율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되니까 받는 보험금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도 함께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됩니다. 물론 이제 보험사들은 그럼 우리 어떡하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역마진 온다, 우리가 그냥 손해를 본다, 우리도 줄 수 있는 고객에게 주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해명이지만은 이게 또 그냥 무조건 만만한 소비자한테 지금 다 넘기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자신들이 운용을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해서 운용 수익률을 높여서 이럴 때일수록 공시율을 우리는 안 내쳤습니다. 오히려 올립니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들이 또 고객의 해당 이 생명보험사나 보험사들한테 또 충성도가 발휘될 텐데 너무나 쉽게 간다. 저는 이런 비판을 좀 해보고 싶고요. 엔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한국은행이 엔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그럼 이제 또 내린다. 그러면 이제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사들도 또 내릴 텐데. 그게요. 이 공시율이 낮아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은 왜 퇴직자분들 같은 경우에 목돈 맡겨가지고 달달이 돈 조금씩 받는 상품이 있잖아요, 보험회사. 이것도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그 보험 자체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낮춰버리면. 그래서 앞으로 이 이제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들 이런 것도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미국 얘기 잠깐 해보죠.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최대 쇼핑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막 계속 세일이 쫙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 직구, 근데 여기서 이제 해외 직구들도 몸 좀 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갑자기 저도 몸을 좀 풀게 되는데. 미국의 이 쇼핑 시즌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국내 해외 직구족들, 바로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이제 직구족이라고 하죠. 굉장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SNS 제가 이렇게 저렇게 봐도 해외 직구족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손 풀고 있어야 된다. 워밍업 표현하셨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이제 보통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너무나 이 들뜨기에 앞서서 제가 올 7월 여름에 한국소비자보원이 발표했던 이 해외 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이제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서 좀 참고할 게 많은데, 이걸 푹취한 후에,
이제 이달 말부터 출동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미국에서는 세금이 두 번 띄게 되는데 두 번째 마지막에 띄는 게 주별로 매겨지는 소비세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주별로 달라서 그 해당 쇼핑몰이나 공장이 어딨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만 심지어 이 소비세를 면세해 주는 게 있는데 가령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의류, 신발 쪽에서는 소비세를 안 받지만 또 화장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 확인하실 때 소비세 문제, 세금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또 $150 넘을 때는 관세 부가세 우리나라 정부에 부과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결제할 때 이게 좀 많이 알려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반드시 달러로 해야 됩니다. 이게 환율 때문에 원화로 할까 달러로 할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중 결제를 100% 하게 되거든요. 원화를 결제하면 달러에다 다시 원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직구할 때는 이 달러로 미국에서 살 때는 달러로 계산하는 게 환전 수수료를 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미국에도 떴다발 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많이 하는데 뭐 한 3시간 폭탄 세일, 반나절 폭탄 세일 하게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뭐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즉석 정보를 받아야 그나마 또한 세일 폭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뭐 온라인 등록이라든가 메일 등록을 해서 이 발빠른 정보를 받아라 이런 거고요. 반품할 때는 앞서서 $150 이상 냈을 때 관세 부가세 냈다면은 그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직접 관세청에 연락해가지고 환급 받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해외 직구가 싸기서 좋기는 좋은데 매우 복잡하군요. 환율 계산까지 하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잘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또 똑똑하잖아요. 예. 이 세일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이 아닙니다. 이 미국 쇼핑 시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run before. Why are we going to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프루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스덤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문의 1899-5000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